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골짜기마다 바람이 휘돌아 나가는 늦가을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저마다 마지막 잎새를 떨구며 다가오는 긴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변두리 볕이 잘 들지 않는 비탈길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 움막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잊힌 듯 고요했습니다. 그곳에는 달이라 불리는 젊은 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달은 이름처럼 그저 둥글고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달에게는 부모도 형제도 가진 땅 한 뼘도 없었습니다. 마을 잔칫날이면 멀찍이서 구경만 하다가 남은 음식을 얻어먹거나 장작패기, 물깃기 같은 온갖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지 총각이라 불렀지만 달은 그 말을 밉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허실실 웃으며 굽신거리는 것이 그가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달에게도 남다른 구석이 있었으니 바로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저보다 약한 것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연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흘을 꼬박 굶어 눈앞이 아찔한 와중에도 다리를 저는 떠돌이 강아지에게 자신의 마지막 남은 마른 빵 한 조각을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모진 바람에 쓰러진 어린 묘목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낡은 집신을 벗어 그 위를 덮어주며 이 추위에 어쩌려고 이리 연약하게 태어났느냐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달을 보며 제정신이 아니다 혹은 착한 건지 모자란 건지 알 수 없다며 혀를 찼지만 달은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며칠 내리더니 기어이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이제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워졌고 읍내의 나무찜을 팔러 갔던 달은 빈손으로 터덜터덜 움막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나무찜은 팔리지 않았고 뱃속은 텅 비었으며 언손은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그저 어서 빨리 움막에 돌아가 차가운 집더미 위에라도 몸을 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달의 발걸음은 눈발이 굵어질수록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어귀로 접어드는 고갯길은 유난히 어둡고 으슥했습니다. 짐승 소리라도 들릴까봐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넘던 달의 발치에 무언가 툭 걸렸습니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한 달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짐 보따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보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는 어둠 속에서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다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눈을 쓸어내고는 그 형체를 살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비단옷은 흙탕물에 젖고 찢겨 있었지만 분명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미동도 없이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달은 망설이다가 여인의 코 밑에 언손가락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끊어질 듯 말 듯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순간 달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에 알려야 하나 하지만 지금 이 밤에 나 같은 거지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야 하나 하지만 이대로 두면 이 여인은 넉넉 잡고 하룻밤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달은 제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 없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가운 눈밭 위에 쓰러진 여인의 파리한 얼굴에서 며칠 전 자신이 구해준 달이 저는 강아지의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기력이라곤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마님인지 애시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얼어 죽을 운명은 아닌 게지요. 그는 여인을 등에 업으려 했지만 젖은 비단옷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는 여인을 반쯤 끌다시피 하여 자신의 움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겼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바람소리는 마치 곡소리처럼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달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인을 자신이 눕던 집더미 위에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어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낡고해진 이불을 꺼내어 여인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불이라기보다는 누더기에 가까웠지만 지금 달이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움막 안의 공기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달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비에 젖은 땔감은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연기만 매섭게 피어올라 달의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달아빠진 부직갱이로 젖은 나뭇가지들을 뒤적이며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붙어라 제발, 이 사람 얼어 죽겠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작은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씨는 이내 아궁이 안에서 힘을 얻어 타오르기 시작했고 희미하나마 온기가 움막 안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그제야 한숨을 돌리고 쓰러진 여인을 살폈습니다. 여인의 입술은 여전히 파랗게 질려 있었고 여튼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라도 먹여야 했습니다. 달은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는 움막 구석으로 가 먼지가 쌓인 쌀독을 열었습니다. 쌀독 바닥에는 그가 내일 아침에 먹으려 아껴두었던 쌀이 한 줌하고도 반 줌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이틀치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쌀을 몽땅 긁어모아 작은 냄비에 담고 움막 밖에 쌓인 깨끗한 눈을 퍼와 녹였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 불에 냄비를 올려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알이 퍼지면서 구수한 냄새가 움막 안에 퍼졌습니다. 달은 꼬르륵거리는 제 배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미음이 다 끓자 달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식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자신의 낡은 나무 숟가락으로 미음을 한 숟가락 떠서 여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여인은 의식이 없는 듯 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흘러내렸지만 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으로 식어가는 여인의 손을 주무르며 몇 번이고 다시 미움을 떠먹였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꽁꽁 언 손발을 녹여가며 아궁이의 불씨를 살리고 간간히 여인에게 미움을 떠먹였습니다. 그는 얇은 호톳 하나만 걸친 채였지만 이상하게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궁이의 불꽃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때문인지 등줄기에서 땀이 솟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밤이 지나고 창호지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여인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낯선 천장과 낯선 사내의 얼굴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없는 탓에 다시 집더미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당신은 누구요?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달은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갯길에 쓰러져 계신 것을 이리로 모셨습니다. 저는 이 움막에 사는 달이라고 합니다. 여인은 잠시 동안 달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남루한 행색과 퀭한 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너무나도 가난한 움막의 풍경. 하지만 그녀는 달의 눈 속에서 어떤 사악함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순수한 빛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호위하던 자들의 배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에 버려졌던 순간 그녀는 다시 눈을 감으며 신음했습니다. 여인은 다시 기력을 차리려 애쓰며
달에게 어젯밤 끓여주었던 미음을 조금 더 청했습니다. 달이 정성껏 데워온 미음을 몇 숟가락 받아먹고 나자 여인은 조금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적대를 만나 일이 되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는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헝클어진 자신의 머리카락 속을 더듬었습니다. 여인은 이내 머리카락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고 반짝이는 것을 꺼내어 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맑고 푸른빛을 띠는 작은 비취 비녀였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님이 물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진 전부이기도 하지요. 부디 이것을 받으시오. 이걸로 약과 먹을 것을 구해다 주실 수 있겠소. 여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을 월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달은 생전 처음 보는 귀한 물건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사람 목숨 구하는데 어찌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귀한 물건입니다.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마님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대가가 아니오. 내 목숨을 구한 은인에 대한 성의이자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방도요. 이대로라면 우리 둘 다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오. 그러니 제발 읍내에 가서 이것을 팔아주시오. 달은 비녀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월마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불은 꺼뜨리지 않을 터이니 부디 이 이불을 꼭 덮고 계십시오. 달은 비녀를 품속 깊이 숨기고 다시 한번 매서운 바람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읍내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읍내에 도착한 달은 망설였습니다. 이 귀한 물건을 어디에 팔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비단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달은 용기를 내어 품속의 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달을 안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았습니다. 주인은 비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귀한 물건이로다. 어디서 났느냐? 달은 월마님이 시킨 대로 집안 어른이 병환으로 쓰러져 급히 약값을 마련해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비단 가게 주인은 잠시 달의 행색과 비녀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비녀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이런 물건은 쉽게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그는 달에게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느냐, 더는 못 준다. 달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엽전 꾸러미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이 지긋지긋한 움막을 떠나 멀리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움막에 홀로 남겨진 월마님의 창백한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돈을 챙겨 들고 주인에게 허리가 부러져라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어른, 감사합니다. 달은 가게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약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의원에게 월마님의 증상을 설명하고 가장 좋은 약재들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쌀가게로 가 쌀을 한 가만이나 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따뜻한 소미불과 두툼한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땔감으로 쓸 장작 한 지게와 마른 고기까지 샀습니다. 달의 품에는 여전히 많은 돈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사지 않았습니다. 달은 자신이 산 물건들을 지게에 가득 싣고 다시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읍내에 내려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무거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월마님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은 지게를 내려놓고 활짝 웃었습니다. 마님, 약과 쌀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달은 능숙하게 새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움막 안은 금세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새로 사온 소미불을 월마님에게 덮어주고 곧바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움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월마님은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습니다. 달은 따뜻한 쌀밥과 정성껏 달인 약을 월마님에게 올렸습니다. 월마님은 천천히 하지만 힘겹게 음식을 넘겼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은 그런 월마님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겪은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길에 버려진 한 여인을 구했고 그로 인해 생전 처음으로 따뜻한 밥과 온기 가득한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달의 인생은 그렇게 하룻밤 만에 소리 없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달의 움막에는 기적처럼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월마님은 달이 정성껏 다려주는 약을 마시고 따뜻한 죽을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갔습니다. 달은 낮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마님을 보살폈고 밤이 되어서야 몰래 밖으로 나가 땔감을 주워오거나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변화가 꿈결만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불안은 정확히 움막 밖의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달이 읍내에서 쌀과 이불, 그리고 온갖 약재를 짊어지고 돌아오던 그날 오후,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서 무리들과 시시덕거리며 시간을 죽이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의 하나뿐인 조카였습니다. 나이는 달과 비슷했지만 일은 하지 않고 이장의 위세를 등에 업고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지게 가득 짐을 싣고 낑낑대며 걸어오는 달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장의 조카는 침을 퇴 뱉으며 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봐 거지 총각, 그 짐은 다 무엇냐? 네가 평생을 벌어도 못 살 것들이 지게 위에 그득한데. 어젯밤 고갯길에서 꽤나 좋은 물건을 주었나 보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시기와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본래 달처럼 힘없고 만만한 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였습니다. 하물며 그 거지 총각이 자신도 갖기 힘든 쌀 한 가마니를 이고 가는 모습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달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게에 맨 쌀가마니가 묵직하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장의 조카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읍내에 가서 삭시를 좀 하였더니 주인어른이 후하게 쳐주셔서.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이장의 조카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삭실 내놈의 삭실이 하루아침에 쌀 한 가마니가 되더냐. 이놈이 도둑질을 하고도 발뺌을 하는구나. 이장의 조카는 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지만 달은 필사적으로 지게를 고쳐매고 그를 밀치다시피 하여 도망쳤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비켜주십시오. 달은 전 먹던 힘까지 다해 움막으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이장의 조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놈 잡아라. 저놈이 도둑질한 게 분명하다. 거지 총각이 비단 이불을 훔쳤다. 달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달은 움막에 도착하자마자 황급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습니다. 월마님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달 총각 안색이 백지장 같소. 달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님. 그저 짐이 무거워서 숨이 찼을 뿐입니다. 어서 약 드실 시간이. 그 전에 방을 좀 더 따뜻하게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일부러 더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아궁이에 새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조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아낙네 몇이 물을 기르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장의 조카는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이 본 것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들었소. 우리 마을에 큰일 났소. 그 거지 달 녀석이 간밤에 도둑이 되었소. 고갯길에서 죽은 사람이라도 만난 겐지 쌀이며 비단 이불이며 짊어지고 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아낙네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달 총각이 그럴 배짱이 어디 있다고. 워낙 심성이 여려서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인데. 한 안악이 말했지만 이장의 조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심성이 여리다고 도둑질을 못한답디까. 사흘 굶어 담 안 넘을 놈 없다는 말도 못 들었소. 필시 며칠 굶주리더니 눈이 뒤집힌 게지요. 그러니 갑자기 저리 호화롭게 살림을 들여놓지 그의 말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어전을 달 총각 내 움막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맞아요. 전에는 사나흘에 한 번 불을 뗄까 말까 하던 집인데 혹시 정말 고갯길에서 변이라도 당한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은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을 사랑방에 모여있던 노인들도 이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곰방대를 털며 말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나 가난 때문에 의를 저버리면 그것은 죄가 되지. 달 총각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네만. 이장의 조카 말이 아주 틀린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달의 움막을 향해 알 수 없는 의심과 경계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순식간에 마음씨 고운 거지에서 수상한 도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달은 움막 안에서 이 모든 소동을 그저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보다 이 일로 인해 월마님의 존재가 발각될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장의 조카 같은 자들이 움막에 들이닥치기라도 한다면 아직 회복 중인 마님의 신변이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불안에 떨었지만 마님 앞에서는 태연한 척해야 했습니다. 월마님은 달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며칠 더 몸을 추스르며 달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달은 비록 글도 모르고 배운 것 없는 가난한 총각이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시간을 맞춰 정확하게 약을 다렸고 죽을 쏘어 어도 가장 부드러운 윗물만 떠서 그녀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릇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먹으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월마님은 그런 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순수한 청년이 자신 때문에 공영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약을 받아든 월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달 총각, 나 때문에 무슨 힘든 일이라도 생겼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달은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그저 마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일 뿐입니다. 마님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어서 기력만 차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월마님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그녀는 달을 믿었지만 자신을 버린 자들의 잔인함을 떠올리면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순간 이 순박한 총각마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휘말리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그저 달에게 조금만 더 기력을 차릴 시간이 필요하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달이 사왔던 약재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월마님의 기침은 아직 완전히 멎지 않았고 여전히 밤이면 미열에 시달렸습니다.
달은 다시 읍내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움막을 나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향해 노골적으로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와 경멸 어린 수군거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약을 구하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달은 큰 결심을 한 듯 품속에 남은 돈을 단단히 여미고 집신을 꿰어 찼습니다. 마님 잠깐 읍내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약재가 다 떨어져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계십시오. 누가 와도 절대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월마님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일부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산길을 택해 읍내로 향했습니다. 읍내 장터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지만 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곧장 지난번 비단가게 옆에 있던 약재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약재상 문 앞에서 서성이던 달을 누군가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장터 한 구석에서 말린 약초를 파는 할머니가 그를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달이 예전에 짐을 들어주었던 인연이 있는 노파였습니다. 달은 할머니의 좌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눈을 가늘게 뜨고 달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총각 얼굴빛이 영 좋지 않네. 무슨 큰 근심이라도 있나 아니면 요 며칠 몸보신을 잘해서 그런가 얼굴의 복과 화가 함께 빛이 내그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달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달은 그저 마님의 약재를 사러 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할머니는 달이 말한 약재를 능숙하게 저울에 달아 종기에 쌌습니다. 달이 돈을 꺼내자 할머니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달의 손을 툭 쳤습니다. 됐네. 이 약초 값은 예전에 총각이 내 짐을 들어준 값으로 치세. 나야말로 그때 총각 덕에 살았지. 달이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초 꾸러미를 달의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총각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아는데 갑자기 생긴 재물은 주인을 시험하는 법이야. 그 재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오롯이 주인 마음먹기에 달렸지. 달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도 들었네. 자네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군. 할머니의 말에 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결코... 할머니는 달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 눈은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야. 하지만 남들의 입은 막을 수 없지. 이손지 특히나 시기심에 눈이 먼 자들의 입은 더더욱 그렇다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달에게 알 수 없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총각 지금 자네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마음을 단단히 먹게. 파도가 거세다고 배를 버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곧 더 큰 바람이 불어올 게야. 그때 자네 마음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게. 알겠나?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는 다시 손님들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달은 약초 꾸러미를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마치 차가운 얼음물처럼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더 큰 바람이라니. 그는 무슨 뜻인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 자신이 단순히 한 여인을 돌보는 것 이상의 일에 휘말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이 마을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은 몹시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조언은 그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움막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의 움막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장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달이 자리를 비운 사이 움막 안을 엿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장의 조카는 멀리서 달이 오는 것을 보고는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있다는 확신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놈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드나드는 걸 보니 저 안에 계집이라도 숨겨둔 게 틀림없어. 아니면 훔친 물건을 감춰두었거나.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더 큰 소문을 퍼뜨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움막으로 돌아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이장의 조카가 움막 주위를 맴돌았다는 사실을 월마님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약을 다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약초파는 할머니의 말대로 이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선 것만 같았습니다. 움막 안의 온기와 달리 밖의 세상은 점점 더 차갑고 매섭게 그들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움막 안의 시간은 밖의 세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달이 지극정성으로 달여바치는 약과 따뜻한 쌀밥 덕분에 월마님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창백했던 뺨에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집더미를 짚고서나마 움막 안을 잠시 거동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넉나간 사람처럼 누워만 있지 않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고 달이 구해다 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누추한 움막이었지만 그녀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곳은 더 이상 거지 총각의 굴이 아니었습니다. 월마님은 움막의 작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쌀쌀한 바깥 공기를 느끼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수군거림과 달 총각의 얼굴에 스쳐가는 깊은 수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순박한 청년이 자신 때문에 감당 못할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과연 이 청년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밀어넣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대로 숨어 지내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달이 정성껏 끓인 마지막 약 사발을 들고 들어왔을 때 월마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달 총각, 잠시 내 말 좀 들어주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 움막에 왔을 때와는 달리 힘이 있었고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은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겨우 붙잡고 그녀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마님. 말씀하십시오. 월마님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그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총각이 짐작하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 아니오. 내 이름은 월이라 하였지만 그것은 내 아명일 뿐. 나는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 민 대감의 아내 되는 사람이오. 달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양의 대갓집 마님이라니. 구름 위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존재가 지금 자신의 누추한 움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월마님은 달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왜 그 험한 고갯길에 버려지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내 남편께서는 지금 병환이 기퍼 자리에 누워 계시오. 나는 그분의 약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친정에 잠시 다녀오는 길이었소.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를 호위하던 자들이 돌변했소. 그들은 도적대가 아니었소. 그들은 내 남편의 먼 친척 되는 자와 내통한 우리 집 하인들이었소. 달의 눈이 공포와 연민으로 커졌습니다. 월마님은 눈을 감고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병환으로 쓰러진 틈을 타 집안의 재물을 노린 것이오. 내가 죽거나 사라져야만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지. 그들은 나를 호위하던 다른 이들을 해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은 뒤 나를 이 고갯길에 버렸소.
이 추위에 하룻밤이면 얼어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도적대를 만나 변을 당했다고 한양에 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되겠지요. 하지만 하늘이 도우셨는지 달 총각이 나를 발견했소. 월마님은 이제 달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총각은 내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오.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를 구해준 것이오. 달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구한 여인이 단순한 길 잃은 부인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있는 고귀한 신분의 마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쌀 한 가마니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습니다. 마님,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 같은 청엇이 어찌 감히. 그 무서운 자들을 월마님은 떨고 있는 달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총각, 두려운 것 나도 아오. 하지만 총각은 이미 나를 구했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오. 내가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여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부디 총각이 나를 지켜주시오. 총각에게 받은 이 은혜는 내 가문을 걸고 반드시 갚겠소. 달은 마님의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달의 움막 밖에서는 더욱 음흉한 계략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이장의 조카는 달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달이 꼼짝도 하지 않자 더욱 애가 탔습니다. 그는 거짓 총각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시 저 움막 안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숨겨둔 게 틀림없어. 내 오늘 그 증거를 꼭 잡아내고 말 테다. 그는 그날 밤 달이 깊은 산으로 땔감을 구하러 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이장의 조카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달의 움막으로 접근했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움막의 낡은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의 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들었나? 그는 문고리를 살짝 돌려보려 했지만 안에서 단단히 걸어 잠근 듯 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움막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움막 뒤편 바람에 흙이 깎여나가 생긴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어른 주먹 하나가 겨우 드나들 만한 크기였습니다. 이장의 조카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그 구멍에 한쪽 눈을 바싹 가져다 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움막 안의 광경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안은 놀랍게도 그가 알던 거지 소굴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끗한 짚이 깔려 있었고 아궁기에는 따뜻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웬 여인이 달이 샀던 그 비단 이불을 덮고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달이 사다 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길게 푼 머리를 손으로 조용히 빗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비록 흐릿했지만 그가 상상했던 요망한 계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고하고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장의 조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었어. 정말 여자를 숨기고 있었구나. 그는 월마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애썼지만 어둡고 멀어서 실루엣만 겨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비밀을 캐냈다고 확신했습니다. 거지놈이 주제도 모르고 양갓집 규수라도 꿰어다 숨겨놓은 갠가하긴 그러니 저리 꽁꽁 숨기고 있었지. 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둑질이라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달이 물을 기르러 간 틈을 타 읍내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곧장 달이 쌀과 이불을 샀던 비단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주인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주인장, 며칠 전에 우리 마을 거지 총각이 여기 와서 물건을 팔지 않았소. 솔직히 말하시오. 비단 가게 주인은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거지라니 나는 그런 사람 모르오. 하지만 이장의 조카가 그놈이 우리 집안의 귀한 물건을 SSSS라고 거짓말을 보태며 윽박지르자 주인은 관에 끌려갈까 두려워 마지못해 실토했습니다. 아, 그 총각 말이오. 며칠 전에 와서 아주 귀한 비취 비녀를 하나 팔고 갔소. 집안 어른이 쓰러져 약값이 급하다고 하더이다. 비취 비녀. 이장의 조카는 무릎을 쳤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 봐라. 그놈이 고갯길에서 여인을 해치고 그 비녀를 훔친 게 틀림없다. 그는 비단 가게를 뛰쳐나와 곧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치며 마을 사랑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았습니다. 드디어 그 거지놈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장의 조카 주변으로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땀을 닦는 신용을 하며 자신이 알아낸 진실을 떠벌렸습니다. 그놈이 그 천하의 상놈 달녀석이 며칠 전 고갯길에서 사람을 해치고 귀한 비취 비녀를 훔쳤소. 읍내 비단 가게 주인이 제 입으로 똑똑히 실토했단 말이오. 사람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참말인가? 달총각이 사람을 해쳤다고. 이장의 조카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해친 정도가 아닙니다. 그놈은 그 훔친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음흉하게 말했습니다. 읍내에서 요망한 계집 하나를 꿰어다 지금 제 움막에 꽁꽁 숨겨두고 밤낮으로 희희낙낙하고 있어. 내 어젯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 비단 이불 속에서. 이 말은 그 어떤 말보다 파급력이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난하고 어수룩하지만 착하다고 믿었던 달이 사실은 살인과 도둑질도 모자라 마을의 풍기를 어지럽히는 파렴치한이라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어쩐지 며칠 전부터 움막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더라니. 당장 그놈을 끌어내야 한다. 그런 놈은 우리 마을에 둘 수 없지. 이장의 조카는 군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올소 오늘 밤 당장 저놈의 움막을 부수고 그놈과 계집을 끌어내어 마을의 법도를 바로 씁시다. 나를 따르시오. 성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늦가을 밤바람보다 더 차갑고 매섭게 달의 움막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달은 마을의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막 움막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수많은 횃불이 자신의 움막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본 달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달은 다급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벽을 막아선 가구들을 옮기며 움막을 요새처럼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마님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달이 사다 준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막으려는 달의 팔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멈추시오, 달 총각. 달이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마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들이닥치면 우린... 월마님은 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움막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단호했습니다. 달 총각,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오. 달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마님을, 저를, 월마님은 그런 달을 보며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입니다. 문을 막지 마시오. 오히려 문을 활짝 여시오. 내가 직접 저들과 이야기하겠소. 그녀는 당당히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꽝꽝꽝 움막에 낡은 문짝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거칠게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수십 명의 발걸음 소리와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와라, 달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이장의 조카가 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횃불의 불꽃처럼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달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창백해진 얼굴로 문과 월마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문이 부서지고 성남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쳐 자신과 마님을 찢어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마님, 어찌합니까? 저들이, 달은 공포에 질려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이라도 짜내려는 듯 문을 막아선 괴짝을 필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월마님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달에게 다가가 덜덜 떨고 있는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달 총각.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밖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두려워 말아요. 괴짝에서 손을 떼시오. 달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은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꽝꽝 문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놈이 문을 걸어 잠갔다 부숴버려라. 저놈의 움막을 부숴버려. 이장의 조카가 더욱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월마님은 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총각 내 눈을 보시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소. 죄 지은 자들처럼 숨을 이유가 없소. 문을 여시오. 우리가 저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달은 마님의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서 알 수 없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덜덜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밀어내고 빗장을 풀었습니다. 끼익.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뿜어내는 열기, 그리고 성난 군중의 험악한 얼굴들이 움막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달은 눈앞이 아찔해지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몽둥이와 괭이 쇠스랑까지 들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분노와 의심, 그리고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움막 안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달의 뒤에 서 있는 한 여인에게로 일제히 향했습니다. 순간 맹렬하던 그들의 기세가 주춤했습니다. 횃불이 일렁이며 움막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예상했던 요망하고 음탕한 계집이나 정신 나간 미치광이는 없었습니다. 대신 달이 구화해준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무명옷을 입은 여인이 헝클어짐 하나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로 창백하지만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개의 횃불과 험악한 얼굴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고고한 기품과 서늘한 위엄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잠시에 정적을 깬 것은 역시 이장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불쾌하다는 듯 침을 뱉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케케묵은 침묵은 모두 정신 차리시오. 저 요물이, 저 요망한 것이 저리 고고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오. 그는 횃불을 월마님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이 계집이 우리 순진한 거지 총각을 홀렸단 말이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놈은 도둑놈이요 살인자일지도 모르지.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아무렴 저런 여인이 제정신이라면 어찌 거지 움막에 숨어 있겠는가. 이장의 조카님 말이 맞다. 저놈이 훔친 비단 이불을 덮고 희희낙낙하고 있었던 게야. 당장 끌어내라. 저것들을 마을에서 당장 내쫓아야 한다. 군중의 분노는 다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몇몇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움막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다리 공포를 이겨내고 두 팔을 벌려 월마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 안 됩니다, 이분은. 이 마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달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갈라져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의 조카가 그를 거칠게 밀치며 비웃었습니다. 믿어달라고 내 놈의 무엇을 믿느냐. 도둑질을 안 해. 그럼 내 놈이 짊어지고 온 쌀가마니와 그 비단 이불은 하늘에서 떨어졌더냐. 이장의 조카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에게는 증인이 있단 말이다. 읍내 비단 가게 주인이 똑똑히 봤다고 했어. 내 놈이 고갯길에서 죽은 사람에게서 훔친 것이 틀림없는 값비싼 비취 비녀를 팔았다고. 그는 달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손을 뻗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경멸과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비취 비녀라고 살인강도 짓을 한 개로구나.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달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달의 등 뒤에서 조용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비녀는 내 것이오.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목소리의 주인 월마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고 섰던 달의 어깨를 밀어내고 당당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횃불을 들이밀고 있는 이장의 조카를 서늘한 눈빛으로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름은 월이라 하였소. 허나 그것은 내 아명.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 계신 민대감의 아내 되는 사람이요. 움막가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양의 대감 마님이 거지 움막에서 이장의 조카가 가장 먼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푸하하,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는 개냐 민 대감 마님. 이 미친년이 돌았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그는 배를 잡고 웃으며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었소. 이 요물이 이제는 하다하다. 대감 마님 행세를 하고 있어. 우리를 아주 바보로 아는 게지. 마을 사람들 역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이 실성했나 보네. 하기야 제정신이라면 저럴 리가 없지. 대감 마님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그들은 월마님을 동정하거나 혹은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월마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이장의 조카를 여전히 매서운 눈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병환을 돌볼 약을 구하러 친정에 다녀오던 길이었어. 허나 나를 호위하던 자들, 아니 집안의 재물을 노린 내 남편의 먼 친척과 내통한 하인들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고갯길에 버려졌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한과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추위에 얼어 죽기를 바랐겠지. 허나 하늘이 도우사 이분 달 총각이 나를 구해주었어. 월마님은 달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마지막 쌀 한 줌으로 나를 살렸소.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구한 은혜와 약값을 위해 내어준 내 어머님의 유품인 그 빛이 비녀를 받고 읍내에 다녀온 것이오. 저분은 도둑이 아니라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어 비웃던 마을 사람들조차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장의 조카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로다.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그래. 내년이 대감 마님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이 거지 총각의 말 말고 또 다른 증인이 있느냐 이 말이다. 그는 횃불을 더욱 가까이 들이대며 월마님을 위협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너희 둘은 오늘 밤 내 손에 죽어. 아니, 마을의 법도에 따라 엄히 다스려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이장의 조카 편에 서는 듯 했습니다. 그로써 증거를 대시오. 대감 마님이라니 증거 없이는 못 믿지. 당장 저 둘을 묶어라. 군중이 다시 흉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장의 조카는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는다. 이놈들을 당장 매엄추어라. 그때였습니다. 횃불을 든 무리의 뒤편 어두운 고갯길 저편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위엄있고 권위가 넘쳐 성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아닌 정갈한 등불을 든 또 다른 무리가 그들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색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의 맨 앞에는 관아의 포졸복을 입은 장정이 몇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읍내의 비단 가게, 주인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이장의 조카는 비단 가게 주인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단 가게 주인은 이장의 조카를 발견하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저자입니다. 저자가 저를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결코 도둑이 아닙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포졸들 사이를 해치고 비단 가게 주인이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딱 봐도 높은 직책의 무관인 듯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횃불에 비친 움막 앞의 광경을 잠시 훑어보더니 이내 움막 입구에 서 있는 월마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등불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겨우 붙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무관은 성큼성큼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월마님의 바로 앞에서 그는 몽둥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나 횃불을 든 이장의 조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쿵소리가 나게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땅에 머리를 박을 듯이 조아리며 외쳤습니다. 마님, 월마님 무사하셨군요. 소인이 늦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포졸의 우두머리가 저 거지 움막 앞의 여인에게 마님이라 부르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장의 조카는 이제 얼굴이 하얗다 못해 잿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관은 고개를 들고 월마님을 바라보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을 해하려 했던 그 배신자 놈들은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뒤따라온 포졸 2명이 밧줄에 꽁꽁 묶인 2 사내를 짐짝처럼 끌고 와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들은 상처투성이에 넋이 나간 얼굴이었지만 월마님은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길에 버렸던 바로 그 하인들이었습니다. 월마님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자들이 맞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비단 가게 주인은 월마님의 비녀를 보자마자 그것이 민대감 댁의 물건임을 알아보았고 곧바로 한양에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대감은 즉시 가문의 정계 수하들을 보내 마님을 찾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신자들을 추적하여 붙잡았고 마침내 이곳 마을 어귀에서 마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분노에 찬 눈으로 움막 앞에 소란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협박했다며 울부짖는 비단 가게, 주인도 넋이 나간 마을 사람들도 지나쳐 몽둥이를 든 채 굳어버린 이장의 조카에게로 향했습니다. 감히 대감마님께 횃불을 들이대고 몽둥이를 휘두르려 한 자가 내 놈이냐. 이장의 조카는 히익 하는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저 여인이 정말 미친년인 줄 알고 마을의 풍기를 바로잡으려. 으악, 무가는 그의 변명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손짓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결박하라. 대감 마님을 능멸하고 무고한 백성을 선동하여 해하려 한 죄다. 꼼짝 마라. 포졸 2명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이장의 조카를 포박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할 뻔했는지 깨닫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감 마님에게 몽둥이를 들이대고 요물이라 불렀다는 사실에 넋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와 농기구들을 일제히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차가운 진흙 바닥 위에 일제히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들의 횃불은 이제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어 월마님이나 마님이 은인이라고 부른 달 총각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바람이 그들의 타오르던 광기와 분노를 순식간에 식혀버린 듯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무거운 침묵과 부끄러움, 그리고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달은 이 모든 광경을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과 마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월마님이 다시 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달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총각, 이제 다 끝났소. 거센 폭풍이 드디어 지나갔소. 그녀의 목소리를 끝으로 고갯길의 그 험악했던 밤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고갯길의 소란은 마치 한바탕의 거친 꿈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성난 횃불은 모두 꺼지고 꽁꽁 묶인 이장의 조카와 배신자 하인들이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머리를 조아린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 앞으로 월마님을 호위하러 온 무관은 읍내 관하로가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날이 밝는 대로 마님을 모시고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월마님은 이 모든 소동에 지친 듯 무관에게 날이 밝으면 떠나겠으니 우선 저들을 데리고 물러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는 달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두 팔을 벌리고 몽둥이를 막아섰던 그 초라한 총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흙먼지가 묻은 달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총각, 아니 나의 은인. 오늘 밤은 이 누추하지만
가장 따뜻했던 움막에서 마지막으로 신세를 져야겠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달을 향한 그 안에 담긴 온기만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늦가을의 맑은 햇살이 마을을 비추었지만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일은 하룻밤 사이에 온 마을의 입을 무겁게 닫아버렸습니다. 월마님은 무관이 읍내에서 급히 구해온 그녀의 신분에 걸맞은 깨끗하고 기품 있는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가 누더기 같던 움막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길 잃은 여인이 아닌 감히 누구도 올려다볼 수 없는 고귀한 대갓집 마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달은 그저 그 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화려한 가마와 호위 무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이장을 포함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 길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월마님은 가마에 오르기 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달을 불렀습니다. 달이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자 월마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허리를 숙여 정중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어찌 다 말로 갚겠습니까? 달은 화들짝 놀라 마주 절을 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월마님은 그의 말을 막고 곁에 있던 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무관은 두루마리 문서 하나를 들고 나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낭랑하게 읽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에서 가장 크고 좋은 기와집, 얼마 전 몰락한 양반이 내놓고 떠난 바로 그 집과 그 집을 둘러싼 기름진 논 20마지기의 땅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새 주인란에는 달달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구경도 못 해볼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지 총각이라 손가락질하던 이가 하룻밤 사이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문서와 마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바라고 마님을 구한 것이 제 분수에 넘치는. 달이 손사래를 치며 물러서려 하자 월마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답이 아니오. 내가 진 빚을 갚는 것이오. 은인은 빚을 갚는 이의 성의를 거절하는 법이 아니라고 배웠소. 그녀는 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부디 이 집에서 따뜻한 방에 몸을 누이고 매일 굶지 말고 따뜻한 밥을 드시오. 그것이 은인이 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리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요.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부디 강령하시오. 달서방. 달서방이라는 그 낯선 호칭. 월마님은 그 말을 끝으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는 육중한 문을 닫았고 호위 무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그가 월마님을 처음 발견했던 그 고갯길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땅 문서를 손에 쥔 채 가마가 먼지 속으로 사라져 점처럼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의 평생을 뒤바꾼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마님이 떠나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달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격렬이나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시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가장 먼저 엉금엉금 기어와 달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달, 서방님 소인이 조카놈을 잘못 가르친 죄로 마을 전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달은 그저 어깨를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이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그는 자신이
달 서방이라 불리는 이 상황이 마치 몸에 맞지 않는 크고 화려한 옷을 억지로 껴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월마님이 남기고 간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그는 자신의 옛 움막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는 마을 언덕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거대한 기와집 대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